6월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한 걸음의 진전이 없이 지난달 문호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1년간 미 전역에서는 4만 명 이상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제발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타이틀 42가 폐지되면서 불법 이민 시도가 대폭 늘어날 거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는 오히려 불법 입국 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차들의 평균 운행 연수가 12.5년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는 벌써 때이른 폭염이 시작돼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6월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한 걸음의 진전이 없이 지난달 문호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 투자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했지만 국무부는 1순위도 조만간 후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진전 없이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대상인 EA 순위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EA 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5월 문호와 같은 2020년 9월 8일입니다. 이 밖에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2비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형제 자매 4순위 모두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문호도 일제일 동결되며 답보 상태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5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는데 여전히 2022년 6월 1일을 유지했고 접수 가능 일자 역시 2023년 5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2월 31개월 크게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6월 문호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난달 4개월 2주 후퇴했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대상 취업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2월 15일로 유지됐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 부문도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일자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대상 취업이민 1순위, 투자이민 5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지만 취업이민 1순위는 중국과 인도의 쿼터 사용 증가로 조만간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무부는 예측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였던 5월 14일로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년간에도 미 전역에서는 4만 명 이상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제발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USA 투데이 기고문에서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했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지만 자신의 권한은 절대적이지 않다며 의회가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요구와 보편적 신원 조회, 총기 제조 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종료 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밟아갈 더 많은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14일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과 열흘 뒤에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사건의 유족들을 만났던 일을 언급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메시지는 딱 하나, 제발 뭐라도 좀 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버팔로 비극 후 1년 동안 650건 이상의 총기 난사를 경험했고 4만 명 이상이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다수 미국인들이 심지어 대다수 총기 소유자들도 의회가 총기 난사 사건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매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국민들 대신 총기 제조업자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모레인 17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는데요. 하루 전날인 내일 의회 대표들을 다시 만나 해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고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9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 4인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1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후 실무진 협상을 더 지켜보기 위해 2차 회동 날짜를 이번 주로 미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오는 16일로 예정됐습니다. 16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출국 하루 전날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7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후 22일에는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르즈비를 방문하고 24일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안보협력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출국 이후 일주일가량 자리를 비울 예정인 만큼 이번 만남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중간에 협상 내용을 특정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에 가까워진 만큼 다음 달 1일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부채 상한 인상은 아직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 대신 재정 지출 삭감 연계를 요구하면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했던 타이틀 42가 폐지되면서 불법 이민 시도가 대폭 늘어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오히려 불법 입국 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42호 정책이 종료된 후 지난 며칠간 불법 입국 시도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지난 일주일과 비교했을 때 국경 순찰대가 접촉한 이주민 숫자는 5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42호 정책이 도입됐지만 해당 정책은 지난 11일 자정 만료됐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국경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며 이민자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42호 정책 폐기 이후 남쪽 국경에서 국경 순찰대가 접촉한 이민자는 지난 12일 6,300명, 13일 4,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책 폐기 전 일주일간은 매일 약 10,000명의 이민자들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42호 정책이 폐기된 후에도 불법 입국 시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 숫자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남쪽 국경에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합법적인 길을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추방되고 망명과 입국은 5년간 금지되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입국 시도 증가에 대비해 24,000명의 국경 순찰대 요원들과 1,500명의 군 병력, 1,100여 명의 국경 순찰 코디네이터들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이 상품 가격의 인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고 소비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순이익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업들은 물가 상승률 완화와 소비 감소에 대비해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률 완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지출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지출 전망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물가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달보다 9%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가격을 계속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류 브랜드 코치를 운영하는 테피스트리의 조안 크레부아세라트 최고 경영자는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번 분기 북미 판매는 전년 대비 4에서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품들의 가격을 계속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절반 이상이 지난 현재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6분기 연속 하락 후 첫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가격 상승이 비용 등의 상승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 팩트세트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말 실적 발표 예정인 월마트와 코스코 등 소매업체들도 지난해보다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요즘 새 차든 중고차든 차량 구매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딴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의 월 상환액도 높아지면서 자동차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의 평균 운행 연수는 12.5년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차들의 평균 운행 연수가 12.5년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 평균 운항 연수이고 세단형 승용차만을 따로 보면 평균 운행 연수가 13.6년으로 1년 이상 더 높습니다. 20년 이상 주행하고 있는 차량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로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컴퓨터 칩이 부족하게 된 것이 차량 가격의 급등을 부른 데다 대출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미국인들은 점점 차를 바꾸는 대신 가지고 있는 차를 고쳐 쓰는 데 매달리고 있습니다. 4월 기준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24% 오른 4만 8천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7%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새 차를 구입하면 월 평균 729달러를 대출금 상환을 위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물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가계 소득이 중간층에 있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중고차 가격도 코로나19 이후 평균 40%나 상승해 2만 9천 달러로 올랐습니다. 평균 대출금리가 11%면 월 563달러를 중고차 구매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수리를 의뢰하는 고객들의 증가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들에 따르면 40만에서 48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자동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정비업체의 예약을 잡기 위해서는 최대 3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AM 라디오는 거의 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오며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왔던 주요 사용처 자동차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BMW와 폭스바겐, 일본의 마쓰다, 미국의 테슬라와 리비안, 스웨덴의 폴스타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 자동차 모델에서 AM 라디오 기능을 없앴습니다. 전기 엔진이 AM 방송 전파를 교란해서 방송 수신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3대 자동차사인 포드는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를 가리지 않고 AM 라디오를 모두 퇴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AM 라디오는 대중문화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중매체가 등장한 첫 100년 동안 AM 라디오는 미국인의 삶을 만들었다고 평가했고 전미방송협회에 따르면 지금도 매월 AM 라디오 청취자는 8,2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IT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AM 라디오는 발 디딜 곳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사들은 청취자 수 감소 추세와 IT 기술 발전이라는 논리로 AM 라디오를 빼는 추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AM 제거 방침이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에게 AM 라디오는 지지층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토크쇼의 주 무대입니다.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도 기상이변 등 재난 상황에서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민 온 사람들에게 맞춤형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AM 라디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직 연방 재난관리청 청장 7명 역시 핏 부리지지 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차량용 AM 라디오 제거는 지역과 연방 재난 대응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는 벌써 때이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이미 기온이 사상 최고로 치솟는 등 폭염이 예보돼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토요일인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등의 서부 지역에 폭염 경보를 내리고 폭염으로 인한 질병과 탈수, 비효율적인 냉방시설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기온은 원래 최고 32도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포틀랜드 국제공항의 13일 오후 기온은 이미 33.3도에 달해 1973년의 최고 기록과 같았습니다. 내일은 고온과 폭염으로 태평양 연안인 캐나다 서부의 엘버타주에서는 수십 건의 산불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태평양 연안 지역 당국과 주민들은 이미 2021년 기상이변으로 폭염에 사망자가 속출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더 길고 더 뜨거운 폭염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시가 포함된 킹카운티에서는 주말에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시내 쿨링센터로 갈 경우 시내버스 운전사들에게 무료 운행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킹카운티 노숙자 담당국에서는 관내 여러 곳의 쿨링센터와 주간 쉼터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리건주는 2024년 4월 이후에 짓는 모든 새 건물에는 최소 방 1개 이상의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포틀랜드시는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 가구에 이동식 냉방비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시 당국은 독거노인 등 고령층과 기저질 환자를 우선으로 지난해 1년간 3,000개 이상의 냉방기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최대의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와 한국 예천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H마트와 예천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수출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H마트와 예천군은 지난 13일 H마트 리츠필드점에서 예천군 농축산물 특판전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미주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H마트와 예천군은 지난 13일 H마트 리츠필드점에서 예천군 농축산물 특판전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미주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특판전 개막에 앞서 지난 10일 H마트 본사에서는 H마트 권일현 대표와 김학동 예천 군수가 만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한 예천군 김학동 군수는 이번 판촉 행사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H마트와 협력해 예천군의 농특산물 판매가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예천이 경북에서도 농업의 백화점이라 그럴까요? 다양한 그 양질의 품목의 농산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런 기회에 자랑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좀 좋은 상품을 골고루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예. 예천군 농축산물 특판전은 오늘 25일까지 H마트 리츠필드점에서 진행되며 예천 농협일품쌀과 예천 참기름과 들기름, 된장과 고추장 등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예천 청정 농산물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는 오늘 북한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2022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부인되고 있고 북한 당국이 대안적 신념 체계를 용인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발효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째 종교의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회사가 구직자를 고용할 때나 숙박시설 체류, 건물주가 세입자를 들이는 과정 등에서 개인의 키나 몸무게를 근거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차별금지 대상인 인종과 피부 색깔,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여부, 성적 지향, 결혼 유무, 신분 등의 키와 몸무게를 추가해 금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시행 중인 지역은 미시간주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이며 주의회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진 곳은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버몬트 등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서명 후 18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3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린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문화유산의 달 기념식에서
제2차세대협의회 AAYC의 올해 청소년상을 수여했습니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 한 고등학교에서 한인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공동 대처한 것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AAYC는 지난 2020년 테너플라이가 해외 최초로 한복의 날을 선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2021년에는 뉴저지주를 설득해 한복의 날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반 메넨데스 위원장은 AAYC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문화적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주민들이 펠팍 경찰서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 개입 중단과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펠팍 시민단체인 팀 펠팍은 오늘 20일 오후 4시부터 펠팍 타운홀 앞에서 펠팍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경찰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특정 정치 세력의 부당 개입에서 벗어나 정상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버긴 카운티 검찰청은 펠팍 정치권이 경찰서 운영 및 인사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 펠팍 경찰서 조직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